백혈병, 특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는 어떤 걸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만성골수백혈병이 어떤 인류사 또는 좁게 얘기하면은 암 치료에 그렇죠.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표적 치료라는 개념입니다. 어허. 표적 치료. 네. 표적 항암제 네. 또는 표적 표적 치료제. 치료입니다. 표적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암세포만 대상으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대상으로 공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만성골수백혈병처럼 특정한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그 유전자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면 이것이 표적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BCR-ABL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공격을 하는 그런 약을 개발을 한 거고 이 약이 인류 최초의 표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약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글리백이라는 약이고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네, 약이었죠. 획기적으로 백혈병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특히 만성골수백혈병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고, 이렇게 이제 만성골수백혈병에서 효과적임이 확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암에서 다른 암에도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개발이 점점 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 치료라는 개념을 완전히 확립한 그런 치료가 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적만 찾아가니까 다른 정상 세포는 파괴시키지 않는다. 네. 그 얘기네요. 네. 그런 치료가 최초로 시도된 질병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다. 네. 그 말씀은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백혈병 하면은 막 그 뭐라 그러나요? 막 항암제로 머리카락 빠지고 뭐 이런 부작용 네. 내지는 막 골수 이식이나 조혈모 세포 이식 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다르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까?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세포, 특히나 만성골수백혈병 세포만 이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서 정상 세포는 사실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표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표적 치료로 개발을 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데 그 단백질의 구조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비슷한 게 많아서 요런 것만 우리가 표적으로 했지만 이게 표적이 안 되고 다른 정상적인 어떤 유전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엉뚱한데. 네, 엉뚱한 유전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 무슨 부작용이 없고 이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그 각 약마다의 독특한 부작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표적 치료제 최초의 이 글리백은 제가 기자할 때 막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벌써 그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 이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게 훨씬 넘죠. 1995년도에 오유, 그러면 95년도에 임상시험 그때 이미 그때 임상시험이 됐고 그때 이미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25년 전이네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로 또 좀 진일보된 개선된 네. 치료제가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가 이런 유전자를 억제를 시키는데 이 유전자 억제하는 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다는 것이 약을 쓰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BCR-ABL이라고 하는 유전자만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억제를 하고 다른 거는 덜 억제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상적인 네네.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에 나왔던 약이 이제 1세대 약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2세대 약, 그다음에 요즘은 3세대 약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세대 약 같은 경우에는
처음 글리백에 비해서 요 BCR ABL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농도가 훨씬 더 그 낮은 농도에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효의 어떤 효능을 몇 배다 그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40배에서 200배. 40배에서 네, 200배. 글리백의 40배에서 200배 정도의 억제 효과를 갖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좀 진일보된 세대의 표적 치료제다. 네. 오. 그래서 최근에는 2세대 약을 음. 1차 치료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약 이름이 뭔가요? 타시그나인가? 탈시그나라는 약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프라이셀이라는 약이 있고, 아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약인데 그 이제 라도티닙이라는 약인데 오. 상품명이 네.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벌써 여러 가지 2세대만 있습니다. 2세대 약 보스티닙이라는 약도 있고요. 그럼 네. 이런 약들은 옛날 그 1세대보다도 몇십 배 더 정확하게 또 네. 강력하게 저 잘못된 유전자를 공격한다. 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건가요? 치료가 결국 이제 우리가 1세대 약도 치료가 굉장히 잘 됐지만 2세대 약은 1세대 약과 비교했을 때 훨씬 그 치료 효과가 훨씬 빠르고 더 치료의 어떤 효과 자체가 더 세다. 이런 것은 이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거의 평균 수명까지 살 수 있다. 95%.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치료 성공률 이것을 90%, 95% 이렇게 봐도 된다. 이런 치료를 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개념의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병이 없다. 그리고 치료도 안 한다. 이게 개념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근데 이 약은 요 유전자를 억제하는 약이고 이 유전자를 억제하지만 요 병을 요 세포를 없애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병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써서 우리가 억제를 하고 병이 없도록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병을 없앨 수 있느냐?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약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약을 기본적으로는 평생 드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당뇨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이거는 그 주사인가요? 먹는 약인가요? 먹는 약입니다. 다행이네요. 먹는 건 네. 좀 편하니까. 네네. 근데 그럼 그 약을 이 환자분들은 거의 평생 드셔야 됩니다. 매일. 네, 매일.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약마다 이제 복용법이 또 제각기 다르고 용량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안 다니시고 뭐 은퇴를 하셨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을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우리가 어떤 약을 선택할 거냐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의 선생님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처방을 다 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부작용 같은 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부작용이 약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약을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는 이 환자의 기저질환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저질환과 겹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만한 약은 배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배제해 가면서 남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을 쓰는 거고, 그 약 중에 여러 가지가 남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할 것은 어떤 약을 우리가 복용하는데 효과적으로 복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 드시는 사이에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약도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도 있고, 뭐 식사하고 관련 없는 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못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식사하고 관련 없는 약이 조금 더 적절할 거라고 보여지고, 아주 약 드시는 것을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2번 드시는 약도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그 1세대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붓는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2세대 약 중에 그 스프라이셀이라는 약은 주로 폐 쪽에 폐에 물이 찬다거나 아니면은 폐 동맥 고혈압이라는 것도 간혹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주로 생기고 그다음에 그 스프라이셀이라는 약은 혈당이 조금 올라간다거나 혈압이 조금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말초 혈관이 조금 막히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뇨, 고혈압이 굉장히 심한데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말초 혈관에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그 전적으로 전문가인 선생님이 잘 알아서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그 환자의 기저 질환, 그 다음에 현재 그 기관 상태가 어떤지를 모두 조사를 합니다. 모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쓸 약과 겹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 배제하고 이제 남는 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선택된 약을 매일 그렇게 잘 드시면 한평생 이 질환으로 돌아가실 일은 거의 없다. 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아, 대단한데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중간에만 살짝 끊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약을 충분히 드셨다. 충분이라는 것은 길면 길수록 좋다. 예를 들면 네. 10년. 더 길어도 좋다. 아하. 네. 최소한 5년 이상. 어허. 네. 최소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유전자가 우리가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제 점점 병의 어떤 그 양이 줄어듭니다. 병의 양이 줄어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약은 드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병의 증거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최소한 2년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이상 유지를 한 경우에 그런 환자들과 이제 상의를 해봅니다. 상의를 해봐서 약을 한번 끊어볼 수는 있으나 성공률은 반반이다. 어허. 그래서 약을 끊었을 때 성공 확률 반, 실패할 확률 반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보겠느냐. 근데 성공한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을 안 드시는 게 가능하고 그게 이제 과연 평생이 될 거냐는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약을 끊어서 성공했던 게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15년 정도의 자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약을 안 드시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이제 반 정도는 다시 나빠져서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어떤 그런 위험성.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약을 드시면 거의 대부분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약을 끊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또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자, 환우분들이 직접 좀 물어보신 질문 몇 개가 있어요.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앓고 있는 분들.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바빠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네. 있다.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소화가 되지 않아 토하는 경우에 네. 그때 다시 먹어야 하나요? 네. 보통 이제 약을 드시는 초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뭐 바로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다음 약 복용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중복 복용은 하지 마시고 다음 약을 그냥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생각나는 즉시 복용을 하시라.
그렇지만 다음 약 복용하실 때가 거의 가까워졌으면 그냥 그 약은 빠진 것으로 하고 다음 약을 드시라. 그럼 그 시간을 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그 시간이라고 하는 한 것은 5시간 이내. 뭐 하루에 한 번 드시는 약도 있고 하루에 2번 드시는 약도 있으니까 다 다르구나. 네, 하루에 2번 드시는 약은 그 시간이 이제 좀 짧을 거고 하루에 1번 드시는 약은 다음날 그 약 드시기 뭐 다음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정도 이제 따져보면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됐으면 네. 굳이 먹지 말고 네. 그냥 그날 걸 약을 먹어라. 드시면 되고 2배로 먹으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2배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뭐 토한 경우는 토한 경우는 이게 이제 흡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약이 형태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흡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형태가 잘 안 보이고 흐물흐물해지거나 아니면 뭐 캡슐로 돼 있는데 캡슐이 녹아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전문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충실히 복용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내가 좋아졌다, 병이 나았다라고 알 수 있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치료가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네. 얘기입니다. 네. 판정하는 네, 무슨 네. 지표가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치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 반응. 그 증상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증상이 없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치료 반응은 결국은 이제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크게 3가지입니다. 혈액 검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는 혈액 수치를 보는 거니까 혈액 수치가 정상이 됐으면 좋아졌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염색체는 이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골수 검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보였던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치료가 됐다. 유전자는 BCR, ABL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것을 우리가 잴 수가 있습니다. 양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량 검사라고 하는데요. 정량 검사. 그래서 처음에 양은 얼마인데 지금 양은 얼마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3개월, 6개월, 12개월 그 이후에 이런 반응들이 어떠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2개월은 꼭 가야겠네요. 네.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자주 오시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이 부작용 치료를 위해서 최소한 1주에서 2주 사이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우리가 검사를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오시는 건 아니고 보통은 3개월 단위로 오시게 되고요. 요때 우리가 설정한 기준보다 요 수치가 더 밑으로 있다. 그러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요 3개월 기준은 6개월 기준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치가 돼야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수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 시기에 따라 다 다르네요. 네, 목표치가. 시기에 따라, 네. 네. 그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 그 네. 얘기시네요. 자, 환우분들 가운데 평소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술, 담배, 커피, 뭐 아니면 홍삼 같은 거 질문이 네. 많은데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이 발생을 했다. 만성골수백혈병도 이제 암이니까. 그러면은 담배는 피우지 마셔야 된다. 네. 담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만성골수백혈병과 연관이 있다는 건 사실은 없긴 하지만 여러 암의 발생 원인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술은 뭐 많이 드시지는 마시라. 네. 네, 과음은 하지 마시라. 뭐 한두 잔 네, 네. 정도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음을 하지 않는다의 기준은 한 잔입니다. 한 잔. 한 잔이가. 네. 아이고, 야. 과음의 기준은 한 잔이기 때문에 아하. 한 잔을 넘지 마시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홍삼 같은 거는 저는 이제 대부분은 드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홍삼이 간혹 음. 그 혈소판 수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이제 혈액 질환이니까 음. 부작용으로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홍삼 같은 건 드시지 마시고, 음.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자몽 같은 것은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이제 자몽이 안 좋더라고요. 자몽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약 먹을 자몽이 약의 대사에 영향을 약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음.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고 싶으신 대로 네. 네, 즐겁게 그러니까 자몽만 조심하시면 네, 돼요. 자몽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드시고 싶은 대로 즐겁게 드시면은 그게 이제 보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몽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기 네,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만 조금 조심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투병 중인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런 걸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강조하실 게 있다면. 네, 결국 만성골수백혈병은 제가 처음에 오시면은 이 병은 거의 자기 수명을 다 사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기 수명을 다 사시는데 음. 단 한 가지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좀 안 좋은 경우인데 약을 중간에 끊었다 임의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결과가 확 나빠질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확 나빠질 수 있다가 아니고 실제로 그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약을 잘 드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그 치료 성적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격하게. 예,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현격하게 오. 차이가 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안 드시면은 재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약을 안 드시면은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은 현재 쓰는 약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더 골치 아프네. 네, 우리가 쓰는 약이 안 듣게 되면 그 다음 약이 또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이 한번 안 듣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 안 듣는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꽉 잡아줘야 되고 꽉 잡아주려면은 약을 처음부터 잘 드셔가지고 이 병을 확 조절을 해야 그런 돌연변이가 생길 그 가능성을 다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들은 지금 2세대인데 이게 다 이제 건강보험 적용은 다 되겠죠? 다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들 처방대로 열심히 복용을 하면 된다. 네. 그게 최선이다. 네, 약만 잘 복용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다. 하나 질문 하나. 감기 드신 분들 많다고. 근데 네네. 이분들 가운데 감기약 먹어도 되냐? 다른 약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특별히 조심하실 거는 없고요. 약 중에 이제 뭐 간 대사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약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서 다 간이 이상해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 그 원래 있는 정도의 용량을 복용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만성골수백혈병은 다른 약하고의 대사가 그렇게 뭐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약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따라서 약은 드시지만 실제 자신은 아무런 병이 없는 것처럼 제가 생활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하는데 뭐 운동이나 네. 뭐 취미나 직장 생활 전혀 지장이 없다. 정상처럼 와. 생활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암이 아닌데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네. 뭐 95% 가까이 치료가 평생 되고. 그렇지만 약을 잘 안 드시면은 사망하게 되는 병이니까 굉장히 또 무서운 병이긴 합니다. 참 끝으로 이 병은 그럼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골수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네요. 약만 드신다. 아주 일부 환자가 조혈세포 이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병을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급성기는 급성골수백혈병과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골수백혈병이 시간이 지나면 급성골수백혈병으로 변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급성기가 되면 이런 약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골수 이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약이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는 골수 이식이 아직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비율은 작다. 비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네. 자, 크리스님, 림프종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님하고 제가 토크한 거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 모시고 방송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끝으로 어때 해보시니까 방송 하실만 하죠? 라이브긴 한데. 아, 네, 뭐. 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시간이 다 네, 네. 됐는데, 짤막하게 네. 뭐 우리 환우분들께 강조하실 말씀 더 네. 없나요? 그러니까 약을 꾸준히 먹어라.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기본적으로 약만 잘 드시면 사시는데 아무 지장 없다. 와, 그러니까 만성 골수백혈병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다. 이야. 다른 뭐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지 이 병으로 돌아가시지는 않는다. 단 대단합니다. 약만 잘 드시라. 아. 네, 그거 하나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새롭게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까지 치료 성적이 좋아졌는 줄 몰랐어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네. 자, 이렇게 대한혈액학회와의 콜라보 방송이죠.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 김희혁 교수님과 함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